그 아권 유니버스의 동남아 담당 유영욱 작가님 한국 들어오자마자 붙잡았습니다. 잡혀왔습니다. 네, 그래갖고 아까 본방에서 베트남 얘기를 좀 했었고 네. 이제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한국도 사실 뭐 쿠데타, 뭐 내란, 뭐 탄핵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밖에서 보는 유영욱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뭐 그 정도는 나라마다 다 하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요즘 이건 뭐예요, 이건? 아 이게 제가 베트남에서 참 사업을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꼽으라 그러면 오리온을 항상 제일 먼저 꼽거든요. 오리온. 베트남 현지 기업들을 현지 소비자를 상대로 되게 잘하는데 특히 베트남 법인에서 개발해서 베트남 소비자들한테 대박난 아이템들이 꽤 있어요. 전에 베트남 쌀과자도 그랬고 빵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이 젤리가 초대박이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과자 아이템 하나가 1년에 100억 하면 초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20억을 팔아요. 120억? 네, 근데 이거 하나 얼마예요? 500원도 안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젤리를 시장 꽉 잡고 있던 애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하리보. 하리보. 근데 이게 오리온이 어떻게 하리보를 잡았냐? 베트남 덥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도 이런 마트 시장보다는 구멍가게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근데 하리보는 오리온을 가만히 보니까 마트에는 진율이 참 잘 팔리는데 구멍가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진율 자체가.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더워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아. 근데 시장 자체는 한 50에서 70% 정도 시장 점유율이 구멍가게들인데 야 오리온은 초코파이로 이걸 확실히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놓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의 더운 열기에도 녹지 않는 이 젤리를 개발해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은데요? 괜찮죠. 맛도 맛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국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상대로 강의를 할 때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는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본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본사. 본사가 뭘 하려고 하면 본사가 왜 그걸 하느냐면 설득하고 설명하는 한 50%이 힘을 다 쏟아부어요. 근데 오리온은 이제 해외 사업을 오래 하기도 하다 보니까 현지 시장은 현지 법인의 사람이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적으로 맡겨요. 그리고 주재원들이 10년 이상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연속적으로 일도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제가 오리온 사례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주재원들이 한 3년 차 정도 되면 복귀를 해버리는데 이제 좀 알만하고 일할만 하면 들어가서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거든요. 작가님도 주재원 하다가 눌러 앉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만 14년. 아. 만 14년 됐어요. 아, 예전에 안병기 부사장님 인터뷰 하다가 네. 이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짧게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을 좀 받았는데 네.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청자분들 보시기에도 우리 그 작가님을 좀 가깝게 느끼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둘이 되게 친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머리 염색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권 팀장이 좀 더 늙어 보이지 않아요? 흰머리에서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아권 나가시고서 60대 소리 들으셨다. 아 진짜 이게 거짓말 안 보태고요. 기업 강연을 갔는데 앞권에 3%에서 봤는데 나이 60 넘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기업 대표님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염색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방송 나가면 꼭 염색합니다. 한PD 여기다가 예전에 흰머리 시절 사진 하나 같이 자료로 한번 잔혹하시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베트남 얘기는 일부 해봤고 네. 인도네시아는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나라예요. 네. 인구도 많고 조코이 대통령 있을 때 현대차도 거기 진출했을 때 보면은 정말 뭐 규제 같은 것도 팍팍 풀어주고 네. 지원해줘야 될 거 지원해주고 뭐 수출한다 그러니까 막 항구도 져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꽤 잘 나가는 나라 그리고 이제 정말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 상황이 되게 안 좋다면서요. 제가 요즘 쓸데없이 남의 나라 걱정까지 하고 있긴 한데 인도네시아가 자칫 잘못하면 올해 말에 큰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 인도네시아 위상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아세안 말 그대로 아세안은 맏형으로서 외교적으로도 참 잘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 인구 2억 8천에 GDP 규모도 이제 세계 탑10 안에 들고 자원도 많고 게다가 이제 우리 전기차 시장 이럴 때 또 이 자원이 또 넘쳐나서 니켈 그리고 조코이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자본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취임한 프라보 대통령이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코이 뭐 자녀가가 또 바이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통령인데 이게 좀 표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골 때리는 게 이 국민적 지지율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이 조코이가 자기 당 소속의 대권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게다가 군 출신의 군부 독재 시절에 아주 황태자였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를 하고 게다가 자기 35살의 자기 아들을 그 런닝메이터인 부통령으로 이제 끼워 넣었는데 인도네시아 법규상 만 40세가 돼야지 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35살밖에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조코이의 처남이 대법원장이에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35세부터 될 수 있게. 이건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코이에 대한 되게 좋았던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고, 자신의 정권을 가족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 거냐. 게다가 조코이가 자기가 이제 그 주지사였던 자리에도 자기 또 다른 아들이 지금 그걸 또 물려받았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다가 지금 이 프라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자칫 잘못하면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제가 좀 섣부른 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월 1일 날 이제 정식 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4일째 되는 날 장차관하고 장관급 인사에서 한 110명 정도를 인도네시아 국군사관학교에 다 불러드립니다. 국군사관학교? 네, 아침 일찍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저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차 타고 한 6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다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거 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교련. 교련. 그때 나이 또 생각나네. 근데 장관들이 대통령을 보고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경례를 해요. 우리 딸이 뭐 충성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관들이 2박 3일 동안 그 사관학교에서 군 병영 체험을 합니다. 뭐 진짜 사나이도 아니고 그걸 왜 했나 모르겠어. 전문 교육을 받았네. 그리고 왜 그 사관학교 같은 데서 밥 먹을 때 이 직각으로 밥 먹는 거 하잖아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 감사히 잘 먹. 이거를 장차관들이 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젓가락은 병장만 쓰라고. 오, 그럼 혼나지. 우리는 숟갈 포크숟갈. 그거 가지고 김치 잘 못 찍어 먹으면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우유 2개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말년병장이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군부 독재시로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의식했는지 프라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장차관들 군복 입은 상태 모아놓은 상태에서 아니 내가 군부 시절로 가자는 건 아니고 군대 시스템의 장점을 배우라는 취지에서 한 거다. 그러면 뭐 군부가 워낙 옛날에 힘이 셌으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뭐 추진력이나 이런 거에서 배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나 피치에서도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프라보 대통령이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자기 가장 큰 공약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요. 전 국민? 학생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학생을 하다가 이제 임산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8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무상급식을? 돈 있어야지 하지.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첫 번째 생각이 돈이고,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모든 나라 국민들이 어디 가서 밥을 받아와야 되는 거야? 학교는 다 학생들한테 주면 되는 건데, 그 되게 특이한 공약이네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요. 예전에 마오쩌둥이 야 밥을 다 같이 모여서 먹어. 농장. 그리고 다 같이 공동 급식하면은 뭐 불평만 없겠지 했는데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좋은 취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미 무상급식이 시작을 했고 300만 명이 이제 이 학생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군 출신의 양반이 각 군부대한테 니네가 무상급식하는 거 개입을 해서 관리 감독 똑바로 해라. 군한테? 와, 행정의 역할을 군에게 맡긴 거네요. 맡겼어요. 그리고는 막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 공군, 뭐 해군 기지, 해병대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군부대에서 이 식판에다가 이 음식 담겨 있는 걸 점검하고 음식 괜찮네 이렇게 하고 우리 그 조그만 미니 봉고 다마스 같은 봉고에다가 이 급식 식판에다가 음식 담아가지고 그걸 학교에다 막 배송하고 이러고 있어요, 군이. 그 무섭다. 그리고 주임원사 같은 분이 막 마스크 쓰고 음식 이거 막 영양사님도 아니고 막 그걸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지만요. 처음에는 참 급식할 때 정말 좋은 제조, 고기도 막 우수한 품질로 해서 맛있게 만들다가
점점 단가를 낮추다 보면은 맛이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해먹을 결심을 하는 걸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8천만 명까지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공군에다가 이런 이야기예요. 야, 니네 가지고 있는 그 유유지 많잖아. 거기다가 이 무상급식 할 수 있게 식당을 할 수 있는 조리시설 이런 거로 개발해.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냐면, 야,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쌀이 부족해서 쌀을 매년 수입해 먹거든요. 아, 거기 쌀 많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공군이 유유기지가 많나 봐요. 왜냐면 이제 비행장 만들려고 하면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야, 거기다가 쌀 농사 지어. 근데 쌀만 가지고 뭐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제 인구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 2억 8천에 막 섬나라다 보니까 뭐 좀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영양 불균형 국가예요 또 유엔에서 정한. 그래서 이 아이들 뭐 이제 뭐 아마 명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영양 불균형 국가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유가 필요하니까 최대 200만 마리의 소를 수입해다가 우유도 공급하고 소를 수입해서 우유를 공급한다고요? 젖소도 수입하고 육고기용으로도 수입하고 해가지고 200만 마리? 이제 뭐 한 번엔 아니고 계속해서 나눠서 그래서 2029년까지 살아있는 소 200만 마리를 수입에다가 고기로도 공급도 하고 소젖으로 해가지고 우유 공급도 하고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좀 무서운 게, 그 아까 마오쩌둥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때 뭐 집단농장 생활하면서 뭐 참새 없애라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인위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적 결과물은 정말 참담했잖아요. 참담하죠. 그리고 처음에 뭔가 큰 사고 나겠다라는 얘기가 정말 그 경제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일반 국민들에서 여론이 무상급식 하자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또 체계적이도 미리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음 대선을 위해서 인기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결과가 전혀 엉뚱한 데서 자기는 이 여러 가지 국내 산업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나라가 크게 기울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하고 피치가 니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위험하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얼마 전에 그 현재 신용 등급을 유지는 했어요. 유지는 했는데 그랬더니 프라보 대통령이 그러든지 말든지. 니들이 뭔데 나를 평가해? 큰일 났어요. 원래 신용평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은. 그렇죠. 거기에 신용평가라는 게 딴 거보다 채권금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외자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프라보 대통령 근데요 이게 약간 프라보 대통령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군부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그 군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몇몇 분들은 예전에 아유 그래도 전두환 때가 낫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사실 그때 삼조왕 그런 경제적인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유 저런 놈들 삼천교육대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군부 독재에 대한 향수 그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석유가 나거든요. 물론 정제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긴 하지만 근데 군부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동에서 석유 파동이 났잖아요. 기름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그때 인도네시아 경제가 되게 좋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된 건데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야 그래도 그때 좀 잘 살지 않았어? 이런 게 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군부가 좀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걱정하는 게 군부 시절에 현역 군인이 뭐 군 장성이 군인 신분으로 주지사도 하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공기업의 사장도 하고 민간기업의 사장도 하고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군에서 전역하고 대통령 되는데. 그럼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다 전역하고 나서 국회의원 되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군이라고 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경찰은 군 안에 있는 조직이었어요. 군이 경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언제부터 군부 독재 체제가 됐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1967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약 32년간 군부 독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빨갱이 이슈가 좀 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양반이 좀 좌파 세력에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원래 인도네시아를 점령을 했던 네덜란드 쪽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호주, 그러니까 영국계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견제를 했어요. 혹시 공산화 될까 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히 그 당시에 예술인들 네. 또 꽤 많은 화교들이 이 좌익 세력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부가 이거를 몰아 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살해를 했고 이 비극을 그때 이제 수하르토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아, 수하르토라는 이름은 좀 익숙하네요. 좀 들어봤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한 32년 동안 이제 철권 통치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인 프라보가 이 수하르토의 사위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황태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프라보 대통령은 자기는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 인도네시아 붙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티모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티모르인데 이게 분리독립하면서 동쪽이 있다 해서 동티모르고 서쪽은 아직도 인도네시아형인 건데 그때 아주 젊은 나이에 사령관이 돼가지고 티모르를 공격을 해서 티모르 사람들을 꽤 많이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본인은 계속해서 인정을 하진 않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화 세력들, 언론인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또 엄청나게 탄압하고 고문하고 살해당한 거에 깊게 관여됐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탄을 받아왔고 근데 본인이 그때 살해당했던 가족들 또는 고문당했다가 잡혀있다가 풀려난 사람을 지금 자기 밑으로 또 데려다 같이 일을 하고 있기도 해요. 자기 딴에는 이제 화해로. 근데 이제 우리가 1997년도에 IMF 터졌잖아요. 예. 그때 이제 태국에서 시작돼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론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정권에 대해서 뭐 일자리부터 해가지고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지니까 이 여론을 돌리려고 이건 아직 밝혀지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지금 프라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장군으로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백골단이네. 네. 그래서 이 자카르타의 시위에 참여를 시키면서 우리 경제를 이 화교들이 다 장악을 하면서 그래서 경제가 망가진 거야. 화교놈들을 가만두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격해지면서 화교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화교 여성들을 막 집단 윤관하고 또 죽이고 이게 어마어마했었어요. 저도 이거 예전에 그 어떤 페이퍼로 좀 봤었는데 그때 막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도 그 당시에 이를 언급하는 게 절대 금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제 후배들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자녀로 있었던 친구들이 자기들 이제 피난길 갔던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젊은 여성들이 밤에 택시 타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특히 이제 화교분들이. 근데 이제 저는 한 번도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들 잘 웃고 되게 친절하고 좋아서 그런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조장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사람들을 그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렸던 게 그러니까 화교라는 민족을 학살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하면서 결국은 수하르토 정권이 이제 붕괴가 되고 민주 정권이 생기는데 3일간 1000명을 죽였다고요? 네. 닥치는 대로 막 죽였다고 해요. 막 불질러 버리고. 그래서 수하르토 정권은 붕괴가 되고 프라보는 이제 망명을 가요. 그래서 중동의 요르단에 있으면서 근데 또 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또 광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또 많이 벌어가지고 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또 광물 관련된 것, 광산 이런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서 또 돈을 또 한 큰 기업의 또 지금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대권 후보에 나왔을 때는 희한하게 또 이 젊은 화교 친구들한테는 되게 귀여운 할아버지 이미지가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여론을 참 마케팅 잘한 거죠. 정치를 좀 할 줄 아네요. 선동을. 네, 네. 그래가지고 화교들이 일을 갈 사람인 건데 이제 그 화교 기업인 모임 이런 사람들 다 적극 공략해가지고 과거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적극 끌어안았죠. 그리고 젊은 화교 유권자들한테는 수비안토 프라보 할아버지 되게 귀여워 이러면서 적극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당선이 되자마자 다시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아까 제가 군부 독재 시절에는 현역 군이 정치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겸직을 못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미 이 프라보가 장관 시절에도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계속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조코이가 마지못해서 해요. 근데 법 개정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라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역 군 장성을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급식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이건 군인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쌀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뭐 그러니까 식량 가격 조절도 하고 수급도 조절하고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굳이 군인이 할 필요가 있나요? 식량 안보니까 군인이다. 근데 거기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권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렇죠. 게다가 인구 2억 8천이니까 이게 조금만 빼도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사실 유 작가님이 지금 작가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뭔가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조코이 대통령 때 인도네시아와 지금의 인도네시아가 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거 되게 어렵다,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해서 그런 건데 그 베트남보다도 뭐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두세 배 어려운 곳이 인도네시아예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제가 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할 때 신제품이 런칭이 되면 베트남은 거의 한국하고 동시에 신제품이 베트남에서 들어와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8개월에서 9개월이 걸려요. 인허가 과정에서 정말 어렵기도 하고. 인허가. 그리고 뇌물을 달라고 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베트남에서 인허가 과정이나 뭐 이런 과정 중에 돈을 요구하면 베트남은 돈 받으면 어쨌든 이 일이 해결이 됩니다.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돈을 줬는데 진행이 안 돼.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옆에 다른 팀 담당자도 줘야 돼? 그 다른 담당자 줘. 또 한 두어 달 지나서 진행이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었어. 새로 줘야 돼. 그래서 한 3배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업인들 같은 성격상 차라리 처음부터 3배를 주고 그치. 빨리 처리해주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세워라, 내어라,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돈은 다 내놔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거리 처음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가 확 대폭 줄어들고 베트남에서 흑자 많이 한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면서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시장 조사를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근데 갔다가 돌아오신 기업들이 그러세요. 아유, 너무 힘들다. 뭐 어떤 회사는 1년에 법규가 2번, 3번 바뀌는 경우도 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베트남이 훨씬 나은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차피 뇌물 줘야 되는 거면은 그게 좀 정가가 있고 그러니까 통행료가 있으면 돈 내는 건 아깝지만 통행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냈는데 통행을 못하게 하면 아이고 처음부터 달라는 대로 하던가. 왜 이 시간을 그렇게 끌어? 기업인들한테 시간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조코이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도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 한국에 했던 모 기업을 만났는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야 우리나라 기업이 니네 찾아갔건데 좀 잘 좀 부탁해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조코이가 1등부터 50등의 인도네시아 기업들한테 야 한국이랑 같이 뭐 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조코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그동안 10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건지 아니면은 프라보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뭐 군부 독재를 갔다기보다는 좀 군대 방식을 좀 선호하거나 아무래도 자기 측근들을 통해서 좀 자기가 좀 추진력을 얻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전 세계가 증시랑 환율이 폭탄 맞긴 했지만 그 폭탄 맞기 한 3주 전에 인도네시아 종합 주가 지수가 하루에 장중에 7% 폭락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7년도에 우리 IMF 맞았을 때 그때 환율보다도 인도의 루피아가 더 폭락했어요. 이거는 외국인들이네. 그렇죠. 외국 자금들이 불안해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날 외국인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무리 그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말을 해도 그날 그 환율 폭락했을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80억 달러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환율 못 잡았어요. 근데 외국인 자본이 한순간에 빠지는 거는 아무리 지금 외환 보유가 많아도 그게 다 내 돈이 아닌 이상 그쵸. 빠져나가면 그냥 끝장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 군부 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조코이 대통령 때 뭔가 좀 개혁 개방을 하고 거기에 뭐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 그때 뭐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전기차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서 많이 발전한 그 모습들을 봤을 텐데 그 인도네시아 젊은
이들은 그쪽도 그래도 뭔가 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상국가 아니면은 적당한 그 선진국으로 가는 경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로로 가는 거. 네네. 최소한 집단급식을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의 반응들은 좀 어때요? 그렇죠. 이제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게 인도네시아는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한 22,0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기도 하고 22,000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니콘 기업 하잖아요. 이게 시장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은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 가치가 인도네시아에 14개 기업이나 돼요. 와, 우리나라보다 많네요. 훨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젊은 이 기업인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프라보 대통령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런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굳이 나라를 지킨 군이 식판 들고 밥 만들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참 이 스타트업들이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어서 정말 인도네시아가 정말 잘 되는 나라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군이 끼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가 뭐 하나 딱 트리거가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진짜 그 젊은 그 기업가들에게 이제 나라가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니 무상급식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을 투입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고 국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비즈니스화를 했다면 거기에 뭐 IT 기술을 접목하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거기서 또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옛날 방식으로 군인이 가서 밥 퍼주고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정말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안할 거고 청년들이 보기에도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뭔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들과 거기서 생겨나는 경제적인 충돌들, 사업적인 충돌들이 인도네시아의 뭐 미래를 조금 좀 걱정하게 한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또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필리핀. 우리나라하고 참 오버랩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제도 하에서 깔끔하게 정리됐으니까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으니까요. 예. 탄핵 정국이 필리핀에서도 있었어요. 이제 필리핀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데 여기는 부통령이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부통령이 대통령을 죽인다 그랬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부통령이. 킬러를 고용해가지고. 킬러를 고용해서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해요. 부통령이 두테르테 딸이죠? 네, 두테르테 딸입니다. 사라 두테르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 경호원들한테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과 그리고 하원 의장, 근데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사촌이에요. 저 셋을 죽여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거 장난 아니야. 그렇게 표현해요. 이거 장난 아니고 진짜로 죽여. 나는 킬러를 고용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근데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얘기를 좀 해석을 해보면 대통령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처럼 대통령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부통령이 당선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따로 투표를 받고 부통령도 따로 투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마약과 전쟁을 벌였던 두테르테가 이제 물러나고 나서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사라가 이제 부통령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 희한하게 부통령인데 자기가 국방부 장관도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둘이 균열이 그때부터 있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방부 장관 자리를 주지 않고 교육부 장관 자리를 줘요. 군을 주기는 좀 부담스러웠나 보네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 자리를 주면서 이 사라가 뭘 요구하냐면 특활비도 줘 이래요. 특활비, 특수활동비. 뭐 이제 표현은 그 나라 단어는 좀 다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특활비예요. 그래서 부통령실에도 특활비, 교육부 장관실에도 특활비를 달라 그래가지고 없는 거를 억지로 해서 억지로 받아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몇 달 안 돼가지고 특활비를 엄청 썼네.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백억을 썼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하원 의원들이 야, 너 그거 154억 정도 썼는데 이 필리핀 페소라면 6억 1250만 페소 썼는데 이거 증빙해.
근데 원래 특활비는 증빙을 안 하죠. 안 해도 되잖아요. 야, 증빙 안 했다 하더라도 야, 이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썼어 했더니 그 사라 부통령의 이제 보좌관이 영수증을 가지고 왔는데 가라 영수증이네.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보좌관을 체포를 해요. 가짜 영수증 제출했다고. 근데 구금되어 있는 시설에 사라가 내 보좌관하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 그러고는 24시간 동안 계속 그 구금 시설에 안에서 계속 같이 있어요. 사라 부통령이? 예. 그러니까 둘이 입맞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원래 배정도 안 되는 특활비를 뜯어내다가 그걸 갖다가 금방 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 썼으니 게다가 필리핀 같은 경제 규모에서 125억을 갖다가 몇 달 되지도 않아 썼으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좀 적당히 먹던가 천천히 나눠 먹던가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이제 이 특활비는 국방부, 각 군부대, 그 뭐 우리 이제 국정원 같은 것들 뭐 이런 데들만 가는 건데 그걸 사라가 받았으니 처음에 국방부 장관을 달라고 한 게 더 큰 특활비를 받아내려고 했나? 군이 아니라 돈을 받으려고 그런 거다. 아니면 군을 자기가 움직이려고 그랬나? 지금 이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이 탄핵 정국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말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난 사라가 그거 해먹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탄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 근데 이게 더 약 올라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원 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 하원 의장은 사촌이고. 이거 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 날 죽이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그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수사망이 막 좁혀오니까 여기서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 혹시나 내가 뭔가 권력을 잃게 될까. 죽음이라는 게 꼭 생명의 위협은 그렇죠. 아닐 수 있어도 이게 자기가 권력에서 만약에 쫓겨난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킬러를 그렇죠. 동원하겠다. 왜냐하면 사라는 다음번엔 대통령 자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한 건데. 그래서 두테르테가 마르코스하고 손을 잡았던 것도 그 자기 딸을 그렇죠. 차기 대통령으로 해준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꺼내면 조코이 아들도 부통령 심었잖아요. 그러네. 유행인가? 그리고서 또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인도네시아 조코이 아들은 힘이 없어요. 아무도 신경도 안 써. 아버지는 아들을 꽂아놓으면은 뭔가 될 줄 알았더니 프라보 이후에 될 줄 알았는데 실제 그 권력은 역시 나눠 먹는 게 아니군요. 프라보 할아버지가 힘이 너무 셌던 거죠. 그리고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디 잡혀갔죠? 이번에 인터폴에서 체포해가지고 그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데로 바로 압송해 가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은 두테르테가 대통령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마약 사범들은 다 죽여버려, 다 죽여도 돼 이러면서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막 기관단총 꺼내가지고 총 쏘는 신용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필리핀에서는 좀 감정이 되게 복잡다단한 게 가난한 서민층 사람들은 필리핀이 또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 덕에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았다, 안전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테르테 자체가 그런 말 했던 게 그 자기의 반대 정치 세력들한테 너 마약 사범 되면 죽어. 조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짐에다가 마약 한 몽 집어넣고 마약 사범하고 죽여도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약 한 2만 명 이상이 이 마약 문제로 해서 죽었는데 이게 적절한 법 체계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서 죽인 게 아니라 뭐 경찰뿐만 아니라 자경단을 동원해가지고 또 자경단까지 대통령이 근데 그 자경단도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했냐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자기네 동네에서 시장할 때도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경단을 동원했는데 그 자경단은 또 조폭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사병이죠, 사병.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인 거를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고 필리핀이라는 국가 안에 있으면 국제사법,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푸틴 대통령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저기는 돼 있는데 근데 러시아 안에 있으니까 못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러시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나라에 가면은 확 잡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쨌든 필리핀 안에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마르코스가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 국제 형사재판소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있을 때 이제 향후에 자기 일을 걱정해서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면 인터폴에 와서 잡아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든지 마르코스가 이거는 우리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니네가 끼어들면 안 돼라고 하면 잡혀갈 수가 없는데 마르코스가 이걸 이미 다 준비를 한 거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두테르테가 일찍 깨달아가지고 나 잡혀갈 수 있겠는데 하면서 급하게 홍콩을 갑니다. 근데 물론 명분은 홍콩에 그 필리핀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조만간에 있을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 선거운동하러 가는 거야. 근데 그 필리핀에도 독립 언론들이 있는데 그 언론에서 이제 취재한 거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두테르테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밤에만 움직이고 아침 일찍 안 가. 근데 두테르테가 홍콩을 갈 때 필리핀 항공을 이용한 게 아니고 캐세이 퍼시픽을 이용해요. 근데 캐세이 퍼시픽은 영국 자본이지만 어쨌든 홍콩 국적이잖아요. 비행기 안은 그 나라 국적의 영토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필리핀 항공을 탔으면 필리핀 그 경찰들이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는데 캐세이 퍼시픽은 홍콩 영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고 돈도 많은데 비즈니스 아니고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를 탔네. 아침 7시 반 비행기로. 그러니까 평상시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급하게 얼마나 도망가려고 했으면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를 탔겠어요. 정보가 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셌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홍콩을 갔는데 홍콩은 어쨌든 중국 영토잖아요. 중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대신 인터폴 회원 국가예요. 근데 중국은 또 인터폴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중국인 최초의 인터폴 초대 총재가 이 옛날 중국의 공안부 넘버 2였던 사람이 인터폴의 총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출장하는 사이에 중국 정부가 잡아가 버렸네? 부패 혐의로? 그래도 인터폴 총재가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 정부가 인터폴 총재를 잡아가 버렸다고요? 그 국제기구의 수장인데 아무리 중국 국적을 하더라도 이거는 현직인데. 정말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이제 그때 들리는 이야기는 그 잡혀간 인터폴 총재가 저욱항이라고 이제 그때 시진핑이 이제 막 쳐냈던 세력의 핵심 인력이라고 그래도 한 달 넘게 소식도 없는 상태에서 됐는데 그 인터폴 총재 부인하고 애는 프랑스로 망명을 갔어요. 정치적 망명을 갔어요. 지금도 프랑스 경찰이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시진핑은 두테르테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친중이었거든. 그리고 미국하고 막 싸워가면서 나는 중국 편을 들 거야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두테르테가 대통령직을 전임 시절에도 중국을 가면 시진핑 만나줬어요. 그만큼 두테르테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시진핑 형님 나 살려줘 하고 간 것 같아요. 망명하려고. 근데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 여론도 안 좋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 그런데다가 인터폴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거 또 한 번 이거 되면 안 되겠네 해서 아마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그런 일 없었다, 망명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가 거의 뭐 하겠어요. 그래서 두테르테가 정말 힘없이 필리핀으로 복귀합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복귀하자마자 바로 잡혀가요. 필리핀 정부는 확실히 안 지켜준 거네요. 그렇죠. 필리핀이 뭐 국제 질서와 국제의 정의를 위해서 인터폴의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막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랬을려나? 절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르코스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렇죠. 두테르테가 나름 인기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이 되게 안 좋은 나라에서 어찌됐든 이 마약 밀매자들을 막 마약과 관련된 사람 막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뭐 앞서가서 자기 총 맞을까봐 막 자기가 교도소 앞에 가서 나 잡아가세요, 경찰 앞에 잡혀가서 막 이럴 정도로 범죄자가 총 맞아 죽을까봐 자기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때 마약 범죄자 신고하면 뭐 포상금 준다 그러니까 막 자기 죽을까봐 막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되게 안전해졌다라고 하면서 일반 서민들은 두테르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두테르테가 남쪽의 민다나오 쪽 이 섬에 그래도 이 가장 영향력 큰 정치인인데 이 필리핀은 옛날에 스페인 지배를 받았을 때 이 스페인계, 그러니까 스페인 혼혈 귀족들, 그리고 이제 화교들, 뭐 다양한 이 호족 같은 사람들이 다 각종 영향력이 있는데 이 지방 출신의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자기가 영향력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영향력을 확보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두테르테 최측근 종교 지도자도 체포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민다나오에 두테르테의 핵심 정치 기반 세력인 민다나오에 기독교 단체 같긴 한데 매우 수상하고 자기들 말로는 전 세계에 자기 신도들이 7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린애들을 성폭행하고 아우. 성매매도 시키고 그리고 사입이네. 사입이죠. 네, 네. 그리고 미국 LA에 필리핀 사람들 되게 많이 살거든요. 아시아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근데 거기에 미리국도 시키고 그 미국에서도 또 성매매 시켜가지고 또 돈 세탁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경찰과 FBI에서 1급 긴급 수배범으로 돼 있던 사람이에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두테르테 측근이에요? 정신적인 멘토. 아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두테르테가 이제 시장 시절에 근데 두테르테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사하다가 이제 민다나오 시장이 됐는데 찾아와. 그러고는 시장님 내가 꿈을 꿨는데 시장님이 왕이 될 상인가? 대통령이 된대. 그러면서 이제 두테르테가 이분을 난 모셔야 되겠다. 난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그때부터 꿈을 꿨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도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마르코스가 이 민다나오가 두테르테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그 지역 경찰 가지고 안 되니까 중앙 경찰과 뭐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대치 끝에 겨우 잡아가요. 근데 그 이야기는 두테르테가 어라 마르코스 저게 이제 내 딸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네. 그러니까 일종의 영지인데. 그렇죠. 그 영지에도 경찰이 있긴 하지만 두테르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사실상의 두테르테의 그 호위병처럼 그렇죠, 움직이고 있었던 거고. 마르코스는 단순히 목사를 잡는 거 정도가 아니라 마르코스의 후위병들과 전쟁을 벌이고 목사를 잡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여기서 무섭다. 또 이 두테르테가 또 희한한 게 그 아까 사라 두테르테가 특활비 해먹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탄핵을 당해요. 탄핵을 당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의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이걸 최종 판결을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니고 상원 의원들이 해요. 근데 상원 의원이 24명인데 이제 이 24명 중에 12명이 이제 올해 선거를 통해서 새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테르테가 안 되겠다. 나도 상원 의원 나가고 내 아들도 상원 의원하고 내가 내 편들로 해가지고 우리 딸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두테르테가 야 저쪽 편 상원 의원 후보자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한꺼번에 폭탄 터트려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 선거운동하는 자기들 이 지지 세력 있는 데서 대놓고 이야기해버려요. 아니 이 나라는 뭐 다 죽여버리겠대. 근데 어쨌든 사라 두테르테가 그 부통령으로서 일종의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건데 뭐 그래서 사라 두테르테가 뭐 쿠데타를 한 거예요? 아직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았어요. 근데 이 두테르테가 야, 우리 딸이 우리 이 정직한 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우리 군밖에 없다. 군이여 일어나라 또 이렇게 이 테러를 이게 계엄령 선포하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조장을 해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군은 누구네 군인데요? 필리핀의 군이죠. 필리핀 군. 근데 이제 마르코스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유해하고 막 이래 보이니까 자기가 그 이전에 군 출신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장관도 시키고 해서 자기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동원하자고 하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아무런 반응을 안 하네. 근데 요즘 이제 두테르테가 한참 친중하다가 마르코스가 되면서 중국하고 엄청 지금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막 무기도 엄청 수입하고 군 입장에서는 군 영향력이 지금 엄청 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마르코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설마 중국과 전쟁하겠어. 근데 우리 지금 비중이 엄청 커지니까 우리 군비도 현대화되고 우리 비중이 커지니까 우리는 마르코스 편이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분리독립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군으로 안 되니까 우리 민다나오는 분리독립해야 돼. 우리 독립할 거야. 자기 지역구를 국가로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게 필리핀도 정말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말 과격하긴 했지만 치안이 좀 잡히면서 좀 괜찮았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인도네시아도 조코위 대통령 이후에 그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뭐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정말 뭐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사실 그거랑 뭐 지금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상황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혼란이라든지 뭐 독일의 어떤 극우 정당의 약진이라든지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일들을 보면은 참 우리 인류가 정말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유영 작가님 오셔가지고 베트남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좀 생생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상황이 다른 나라들도 되게 많습니다. 동시에 지금 터키도 지금 그러고요. 폴란드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런 류의 정치 지도자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항상 정적으로만 불똥이 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외환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곧장 또 전쟁으로 번질 수도 맞습니다. 있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악권이었습니다.